우주 산업에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분들도 듣다 보면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주항공 얘기하면 무조건 나사였습니다. 그렇죠. 탐사를 보내도 나사에서 탐사를 보내고 뭐 위성을 쏴도 나사에서 했는데 지금은 나사 얘기는 안 나오고 다 그냥 민간 기업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민간 주도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될 만큼의 그런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산업 구조가 네. 이제 완전히 자리매김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지금 올드 스페이스가 저희가 굉장히 친숙한 시대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에서 쏘고 네. 관제탑에서 막 다들 네. 의원들 막 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그렇죠. 막 박수 치고 네. 막 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민간 주도로 넘어갔어요. 근데 민간 주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 보면은 그 나사의 예산이 연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20년도에만 본다고 하면 0.4%까지 줄었어요. 근데 이게 연방 예산이 커져서 그런 효과도 있지만 나사의 어떤 중요성이 계속 부각됐다고 하면은 같이 커가는 게 맞는데 줄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냉전이 종식이 되고 나사의 시작이 어찌 보면 냉전 시대였잖아요.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로 냉전에서 소련과 경쟁을 하면서 달에 누가 먼저 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우주 산업의 발전의 첫 시작이었었기 때문에 네. 나사도 어찌 보면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그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그쪽에 투입하는 자금이 줄어들면서 네. 그 당시에 우주에 한 발 쏘는데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나사가에서 우주선을 쏘지 못하면서 우주 산업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위기의 국면이었지만 지금 민간으로 주도가 넘어가면서 산업이 다시 크게 됐다. 민간은 이제 이익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자금들이 그쪽에 쏟아져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산업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요. 초기에는 지금은 저희가 스페이스X에 만약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은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죠. 네. 네, 테슬라를 놓쳤다면 스페이스X는 가는 거죠. 당연히 가시적으로 지금 스페이스X에서 수익을 내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만약에 처음에 아무런 재활용 로켓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을 때 네. 누군가가 와서 스페이스X에 투자하라고 하면 네. 굉장히 허황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뭐 머스크 형 또 네. 한 마리 그냥 날렸네. 게다가 CEO가 네. 자기는 화성에서 죽겠다. 네. 뭐지? 이거 투자해도 될까?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네네. 자금 부족으로. 근데 이게 점점 2015년도에도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 IPO도 지금도 계속 돌고 있기는 해요. 그래요? 뭐 최근에 제가 접한 뉴스는 2조 달러 정도 자금 조달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성공적으로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뉴스페이스 관련돼서 민간의 어떤 금액이 투자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금액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 2015년도에 18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보면은. 근데 2015년도 전에 2000년대부터 2015년도까지의 금액의 이게 2배예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보면 2000년도부터 15년도까지 9억 달러 정도가 민간에서 투자됐다는 거예요. 근데 15년도 한 해에 18억 달러 2배가 들어갔으니까 네. 굉장히 어찌 보면은 좀 아이코닉한 그런 한 해로 볼 그렇죠. 수가 있는 건데 그러게요. 2015년 이후에 보면 2017년도가 47억 달러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5년도 이후에 1.5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수 중에 이제 캔쇼 스페이스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뭐 S&P에서 제공을 하는 건데 2017년도 한 해에 S&P 500이 12% 올랐거든요. 근데 캔쇼 스페이스 인덱스는 2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이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이 기업들의 성장세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캔쇼 스페이스 인덱스라고 하는 게 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우주 여행이나 탐사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모여 있는 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수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자금들이 굉장히 이제 이쪽으로 활발하게 들어가고 있고 프리 IPO라든지 이런 이제 VC라든지에서 투자하는 거는 저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렸는데
가장 이제 좀 의미 있었던 게 2019년도에 있었던 버진 갤럭틱 이게 IPO를 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그때 성공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 주가가 기술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없었다고 하면은 버진 갤럭틱이 성공적으로 IPO를 하면서 이 관련 기업들의 IPO 물꼬를 터준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아쉽게 됐지만 향후에 이제 여행을 재개를 하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관련 기업들의 IPO들이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 뭐 개인 투자자들 할 것 없이 우주 산업에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정말 이걸 짧게 좀 줄이자면 사실 돈 가는 곳에 산업 발전이 있고 거기에 그렇죠. 투자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회를 우리가 잡자고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고 중간에 그 냉전 시대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 이거 관련해서 하나 끄집어내서 이제는 신냉전 시대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고 각국이 이제 또 자국 보호주의나 아니면 자국 국방을 더 강하게 내세우면서 사실 우주 항공 산업과 겹치는 업체들이 대부분 또 방산주들이다 보니까 예. 이쪽으로의 수혜나 관심도도 높아진 상황인데 단발성 이슈라고 보기에는 이제 하나의 흐름 패러다임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방위 업체들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 우주 산업을 이야기할 때 꼭 뭐 에어로 앤 디펜스 네. 같이 들어가요. 방위 산업이 맞아요. 같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어찌 보면 이제 우주 산업의 어떤 시발점을 저희가 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냉전 시대 아까도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냉전 시대로 인해서 이제 우주 산업이 커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방위 산업들이 우주 산업의 어떤 일부를 책임지기 시작을 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과거에 재미있는 예를 하나 보면은 이제 지금은 미국이 국방 쪽에서 이제 전 세계에 가장 크고 가장 네. 강하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지만 과거에 냉전 시대 때 미사일 관련된 기술은 소련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타격이 힘든 거예요. 네. 지금이야 뭐 당연히 정확한 타격이 쉽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쏴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찰기 기술이 발달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찰기도 어느 정도 높이에서 떴는데 뭐 그 탑건2 보셨죠? 봤죠. 탑건2에서 보면은 처음에 시험 발사를 하는 네. 그 정찰기가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블랙버드 2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나온 거는 아니고 로키드 마틴사가 실제로 참여를 해가지고 그거를 모형을 같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 보면은 정찰기가 우주에서도 보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높이까지 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게 첫 번째 모델이 마 3 속도가 나오거든요. 네. 마 1이 1초에 300m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마 3이면 1초에 1km 갈 수 있는 거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소련의 격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 도입이 들어간 게 두 번째 모델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찰기조차도 어느 정도 높이에서 격추가 되더라. 그래서 우주 뭐 중궤도라든지 궤도 이상의 높이에서 정찰을 하려고 하는 기술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게 우주 산업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방 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한 16% 정도가 국방비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국방비 예산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우주 산업이 국방 관련돼서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요 나사도 그렇고 요 우주 산업 쪽에 굉장히 많은 이제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체 업체들도 굉장히 수혜를 좀 많이 봤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지구는 평평하다. 뭐 그런 책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지구가 평평하다는 게 아니라 네. 지구는 평평하다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로벌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을 하고 우리가 이제 뭐 다 오픈을 해야 된다. 글로벌화 돼야 된다. 이런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요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각 국가별로 이제 국가주의가 굉장히 대두되는 그런 네. 상황이 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전 세계에 남긴 어떤 그런 파장이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최근에 이제 한국의 무기를 뭐 수입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의아한 게 왜 한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침공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경계심이 확대됐거든요. 네. 이게 그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래 싸웠어요. 그렇죠. 프랑스랑 영국은 100년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서로 좀 앙숙인데
이번에 러시아가 딱 침공을 하니까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게 독일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무장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등골이 오싹한 얘기예요. 근데 되게 스무스하게 재무장. 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1, 2차 대전의 전범 전범국가예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갔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베 총리가 계속 네. 지금 뭐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재무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자위되니까 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뭐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아베 총리가 암살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민당이랑 공명당이 이제 선거에서 완전히 집권 여당이 그렇죠. 돼버렸어요. 네. 표가 그쪽으로 몰린 거죠. 이건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재무장 그리고 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방위산업업체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본, 독일 그리고 중립국조차도 무기를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검증이 된 무기들을 제공을 하고 제일 높은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그리고 뭐 동맹국 챙기기에도 굉장히 바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국방력이라든지 기술력이 높은 국가를 2, 3위를 보자고 하면은 뭐 소련, 중국 뭐 이렇거든요. 거기서 살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러시아 때문에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죠. 러시아 때문에 무기 사려고 하는 건데 네. 러시아에서 사면 좀 웃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2, 3위는 안 돼. 그럼 내려오다 보니까 한국이 국방력으로 한 8위 정도 되거든요. 한국을 딱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휴전 국가다 보니까 이 무기들의 기술력이 검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가성비가 너무 좋더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이 오히려 어찌 보면은 수혜를 보는 그런 네. 상황들이 올 정도로 방위산업 업체들이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2월 달에 이제 그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금 유럽 국가들에서 요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에너지 독립에 대해서 꾸준히 외치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는 힘들지만 에너지 독립 외치는 게 뭐냐면 러시아에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네. 그리고 뭐 파이프 맨날 잠궈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번에 완전 독립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앞으로 무기에 대한 수요나 방위산업체는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방위산업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우주산업 관련된 상품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